숨 막히는 새벽이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여명이 돋아오르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익숙한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이 넓고 화려한 침실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내가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았다. 옆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곳에는 5년 전부터 늘 그랬듯 조용히 숨쉬는 남편 강은우가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에 장남다운 뚜렷한 이목구비와 우아한 분위기.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기 전 그는 잡지 표지를 장식할 만큼 잘생긴 남자였다. 지금도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 뒤에 어떤 절망과 공허가 숨어 있는지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에게도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손을 잡고 그의 맥박을 확인하는 것도 매일 아침의 의식이었다. 살아있다. 아주 느리고 규칙적인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것만이 이 모든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은우 씨,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는 공허한 방 안을 맴돌다 이내에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감정도, 교류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이 침대가, 이 방이, 이 집이 나를 묶어두는 거대한 족쇄였다. 문득 서랍장 위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다. 은우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시어머니인 강 여사가 언제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라고 했던 것이다. 사진첩을 열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였다. 은우 씨의 여동생, 그러니까 강 여사의 친딸이었다. 사고가 나기 직전 그녀는 이 집안에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쳤다. 그리고 강 여사는 딸 대신 나를 선택했다. 고아였던 나,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가던 나에게 강 여사는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거래였다. 은우의 아내가 되어주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마. 그녀는 나에게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나의 가족이 진 빚을 모두 청산해 주었다. 그 대가로 나는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 집안에 들어왔다. 은우 씨의 아내라는 명분 아래 그의 병수발을 들고 집안의 모든 규칙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했다. 나는 이 집안의 품위를 지키는 장식품일 뿐이었다. 고작 며칠 만에 결혼식이 치러졌고 그날 밤 나는 이 방으로 들어왔다. 내 남편은 그저 침대에 누워 숨을 쉬는 식물인간 상태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러워했다. 가난한 신데렐라가 재벌계 시집갔다며 동화 같은 이야기를 꾸며냈다. 하지만 동화 속 신데렐라에게는 왕자의 사랑이라도 있었지.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심지어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신데렐라였다. 그때 문득 은우 씨의 팔에 매달려 있는 얇은 은색 팔찌가 보였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마치 오래된 유물처럼 차갑고 낯설었다. 그때였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절망과 분노가 나를 휩쓸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지긋지긋한 삶,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이 결혼, 숨막히는 이 집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팔찌에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자. 나는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은우 씨, 제발 나 좀 봐요. 하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는 그저 혼자 외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절망적인 외침이 끝없이 메아리쳤다. 나는 그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부짖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강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다. 지연아, 또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은우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감히 은우 씨의 소유물을 더럽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계약에 의해 묶인 이방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내가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나를 조여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날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고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이 집안의 아침은 언제나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였다. 마치 거대한 태엽 장치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고 냉정하게 돌아갔다. 강 여사의 차가운 시선과 함께 시작된 나의 하루는 기계적인 루틴의 반복이었다. 남편 은우 씨의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영양제를 주입하고, 간단한 재활 운동을 시키는 일,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그저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생각은 금지되었다. 강 여사는 내가 은우 씨를 사랑하는 아내처럼 보살피는 모습을 원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손동작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그녀의 기준에 맞아야 했다. 내가 잠시라도 멍하니 있거나 한숨을 쉬는 날이면 그녀는 차갑게 속삭였다. 지연아, 넌 이 집안의 체면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녀의 말은 언제나 잊고 있던 나의 현실을 잔인하게 상기시켰다. 나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단지 계약에 묶인 노예였다. 은우 씨를 돌보는 일이 끝나면 나는 거실로 내려가 강 여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넓은 식탁에는 나와 그녀, 그리고 2명의 하인뿐이었다. 텅 빈 공간은 우리의 대화만큼이나 차갑고 공허했다. 그녀는 늘 사업 이야기나 집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그 속에서 나의 존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나는 그저 밥을 먹는 인형이었다. 지연아, 오늘 오후에는 김 박사님께서 오실 거야. 은우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니 준비해 두렴. 네, 어머님. 나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김 박사라는 이름은 나에게 익숙했다. 은우 씨의 주치의였고 매달 한 번씩 방문해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때마다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다. 그녀는 늘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전문가들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희망은 은우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강 여사의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아들 은우 씨는 집안의 명성과 재산을 이어받아야 할 존재였지. 한 명의 아들은 아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습관처럼 정원으로 나갔다. 이 집의 정원은 내게 유일한 탈출구였다. 넓은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들, 화려한 꽃들이 가득한 곳. 나는 정원 끝에 있는 작은 연못개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내 얼굴은 그곳에 비치지 않았다. 그저 흐릿하고 일렁이는 물결만이 나를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 온 첫날을 떠올렸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장신구들. 모든 것이 내게 과분했고 낯설었다. 내가 살던 곳은 반지하 반기였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곳에서 나는 매일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의 빚을 갚아나갔다. 그러다 우연히 은우 씨의 여동생, 그러니까 강 여사의 딸을 만났다. 그녀는 나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 그녀는 나에게 친절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동정이었다. 그녀는 나의 가난한 삶을 안쓰럽게 여겼고 나에게 몇 번의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정략 결혼을 하루 앞두고 말이다. 강 여사는 분노했고 절망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내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나를 자신의 딸처럼 꾸며내고 은우 씨의 아내로 만들었다. 그 대가로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가족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허덕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자유를 잃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감정까지도 모두 빼앗겼다. 나는 강 여사의 감시 아래 은우 씨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살아가고 있었다. 부러운 신데렐라라니 그들은 내가 매일 밤 꿈속에서조차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까?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 넓은 정원조차 내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공허한 사람이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희망도, 미래도. 나는 그저 과거에 갇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강 여사님께서 찾으십니다. 나를 부르는 하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늘 가임시자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인 정원을 뒤로하고 나는 차가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오후 나는 운명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비극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은.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김 박사의 방문은 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뒤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강 여사는 그를 이준호라고 소개했다. 은우의 먼 사촌 동생이란다. 앞으로 집안일과 회사 일을 좀 도와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준호라는 이 남자가 이 집에 발을 들이게 된 것도 분명 그녀의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이준호는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와는 달랐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대부분 동정하거나 혹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어 고개를 숙였다. 김 박사는 은우 씨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그의 옆에 서서 김 박사의 지시에 따랐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강 여사는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김 박사의 입만 바라보았다. 김 박사는 진찰을 마치고 늘 그랬듯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상태는 여전합니다라는 무미건조한 말만 남겼다. 강 여사의 얼굴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내에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호야, 지연이가 은우를 잘 돌보고 있는지 옆에서 좀 봐주거라.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연이에게 물어보면 될 거야. 그녀의 말은 준호에게 나를 감시하라는 명령처럼 들렸다. 동시에 나에게는 그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라는 압박처럼 느껴졌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김 박사가 돌아간 후 준호는 거실로 내려가지 않고 내 곁에 남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은우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힘드시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 집안에서 내게 힘들다는 감정을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내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만을 보았다. 그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긍정하는 순간 이 모든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질 것 같았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나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은우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은우 씨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쩐지 나를 향한 것 같기도 했다. 어릴 때 은우 형을 본 적이 있어요. 참 밝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추억에 잠긴 듯했다. 나는 처음으로 은우 씨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나에게 은우 씨는 그저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였지만 준호에게는 살아 숨 쉬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은우 씨의 삶을 바라보며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때 준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바깥 공기라도 hir어 나가시죠. 사모님께서 곧 식사를 하러 오실 겁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의 손을 잡고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해에 질 역의 정원은 낮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정원을 걸었다. 준호는 억지로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했다.
그의 존재는 나의 지독한 고독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걷는 동안 처음으로 이 넓은 정원이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웃으실 때 더 아름다우십니다. 나는 그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웃음이 무엇인지 잊고 산 지 오래였다. 그의 말은 내게 낯선 단어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비록 한순간의 감정이었지만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기에 충분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기대감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존재는 나의 텅 빈 일상의 작은 파문 보웬을 일으켰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피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마주치는 순간들이 잦아졌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은우 씨의 병실에 있었고 그는 회사 업무를 보거나 강 여사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이 집안을 오갔다. 그럴 때마다 그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해 있었다.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짧은 눈빛 교환이었다. 그러다 그는 가끔씩 내게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사모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혹은 은우 형님은 늘 음악을 들으셨는데 제가 자주 틀어드릴까요? 그의 말은 늘 은우 씨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나를 향한 다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은우 씨의 영양제를 교체하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바닥에 엎드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에 유리 조각이 박히자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놀라서 그의 손을 붙잡았다. 이게 뭐예요? 괜찮아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내 차가운 손을 감싸자 나는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다. 준호는 나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피식 웃으며 말했다. 별것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게 더 아픕니다.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웃는 미소였다. 나의 웃음을 본 그의 눈빛은 묘하게 깊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따뜻한 손과 부드러운 미소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죄책감이었다. 나는 남편이 누워있는 이 공간에서 다른 남자에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를 통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우리는 점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이 집에 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가난했던 나의 과거, 강 여사의 제안,
그리고 은우 씨와의 가짜 결혼까지. 준호는 나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저도 이 집에 오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이 집안의 복잡한 사정을 알기에. 하지만 강 여사님께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죠. 준호도 나와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강 여사의 친조카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 강 여사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해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이 숨막히는 집안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준호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강 여사의 눈을 피해 몰래 나와야 했지만, 준호와 함께 있으면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연 씨, 이 정원도 좋지만 가끔은 바깥 세상도 보셔야죠. 그의 말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나는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다. 나는 언제나 이 정원, 이 집안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했다. 준호는 나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제가 가끔 바람 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사모님께서 눈치 못 채시도록. 그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바깥 세상이 그리웠다. 자유롭게 숨 쉬고 싶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나는 설렘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이 어두운 동화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삶에 새로운 불꽃을 피웠지만 동시에 나를 파멸로 이끌 불꽃이기도 했다. 준호의 제안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우리는 강 여사의 눈을 피해 몰래 집 밖으로 나가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우 씨를 돌보는 일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니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 여사에게는 내가 몸이 아파 방에서 쉬고 있다고 둘러댈 계획이었다. 우리는 마치 비밀스러운 연인처럼 은밀하게 우리의 탈출을 준비했다. 첫 외출은 평범했다. 준호는 나를 체에 태워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다. 나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다. 나는 그들의 평범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그들의 삶은 내가 갇혀있는 화려한 감옥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준호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에 대해 물었고 나는 정원에서 늘 보아왔던 꽃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꿈만 같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우리는 점차 대담해졌다. 한두 번의 외출은 곧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주말 오후 강 여사가 외출한 틈을 타 몰래 만나 시내를 돌아다녔다. 나는 오랜만에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칙칙하고 힘없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활력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변해 있었다. 준호는 그런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봐 주었다. 그는 나에게 지연 씨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말했다.
그의 칭찬은 내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나는 그가 주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게 너무나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플라토닉한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의 손은 서로를 잡았고 우리의 입술은 서로를 찾았다. 나는 준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뜨겁고 진실된 사랑을 느꼈다. 그에게서 나는 나의 전부를 보았다. 그는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이 모든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은우 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준호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남편은 여전히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방에 돌아올 때마다 나는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경멸했다. 나는 은우 씨를 배신하고 강 여사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완벽한 가짜였고 거짓말쟁이였다. 강 여사는 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옷차림과 표정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그녀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허둥지둥 대답했다. 네, 어머님. 은우 씨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나의 거짓말은 너무나 어설펐고 그녀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강 여사는 준회에게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그녀는 준회에게 내가 은우 씨를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감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준호는 나를 지키기 위해 강 여사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한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나는 준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의 뒤에는 언제나 불안과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그 파멸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의 따뜻한 손을 놓을 용기는 내게 없었다. 나는 죄책감 속에서 불타는 사랑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나 자신을 속이는데 더욱 능숙해졌다. 거짓말은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강 여사에게는 은우 씨를 간호하느라 바쁘다고 둘러댔고 하인들에게는 심부름을 시키는 척하며 준호와 몰래 만났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는 차가운 가면을 쓴 강 회장 집안의 며느리였고 다른 하나는 준호와 함께하는 사랑에 빠진 여자였다.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내게 유일한 현실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않았다. 주말이면 나는 준호의 차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연 씨, 이 모든 걸 버리고 나와 함께 떠나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의 제안은 나에게 달콤한 독약 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그와 함께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은우 씨와 강 여사, 그리고 과거에 빚이 깊이 박혀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쉽게 버릴 수 없었다. 내게 이 집안은 끔찍한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안식처였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준호와의 사랑을 지키면서도 이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강 여사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는 내가 외출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 지연아, 네가 은우를 돌보지 않는 동안 만약 은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준호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연 씨, 이건 제가 지연 씨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우리 사랑의 증표로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자 은은한 빛을 내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사랑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불안함에 휩싸였다. 이 목걸이는 우리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사랑이 고마우면서도 이 증거를 숨겨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강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는 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요즘 은우 방에 CCTV를 달아두었단다. 혹시라도 네가 은우를 소홀히 할까봐 말이야. 네가 은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으니 이해해 주렴. 나는 그녀의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나에게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억지로 잡아챘고 나는 목걸이를 감추려 애썼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강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지연 씨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잠시 외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 흐르는 식은 땀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 행복했지만 그 행복의 뒤에는 언제나 불안과 죄책감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나는 강 여사의 감시 아래 그리고 나의 죄책감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내게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파멸로 이어질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나의 사랑과 나의 파멸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강 여사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지만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강 여사는 차갑게 얼어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연아, 나는 네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아니. 네가 아니었다면 은우는 아마 지금쯤
하지만 나는 네가 은우를 배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었다. 그 속에 나는 행복해 보였다. 준호와 손을 잡고 웃는 모습,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에게 목걸이를 받는 모습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은우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고 들어온 꽃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다. 강 여사의 말은 내게 충격 그 자체였다.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준호의 사랑을 믿었고 그와 함께라면 이 모든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니.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분노와 함께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휩싸였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준호 씨는 저희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다. 지연아, 착각하지 마라. 이준호는 이미 나와 거래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너를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녀의 말은 나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나는 준호의 따뜻한 눈빛,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의 사랑을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나는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님, 제발, 은우 씨는 제가 정말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내는 오직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네가 감히 내까짓 것이 은우를 사랑해 넌 은우의 그림자조차 될 수 없는 존재야. 그녀의 말은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강 여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나에게 소리쳤다. 당장 은우에게 가.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방을 뛰쳐나왔다. 은우 씨의 방으로 달려가는 동안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은우 씨의 방은 이미 비상사태였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은우 씨의 침대 옆에 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그의 맥박은 불안정하게 뛰고 있었다. 그때 의사가 말했다. 강 사모님, 환자분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다. 나는 은우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차갑고 축축했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못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은우 씨에게 미안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나는 그를 배신했다. 그의 옆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나의 죄책감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었다. 은우 씨, 제발 눈을 뜨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의 울부짖음은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은우 씨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시작부터 잘못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어리석음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다. 나는 내 손에 든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파멸의 증거였다. 은우 씨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었고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화려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한 슬픔보다 호기심과 냉담함이 더 많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부유한 집안의 상속자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혀를 찾고 그의 아내인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강 여사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망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나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나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나는 그 아들을 배신했으니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위로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이용했고 나는 그 이용당함 속에서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장례식이 끝나고 준호는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연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속였어요. 모든 것이 어머님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강 여사의 짓이었다는 사실이 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의 사랑도 그의 위로도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속였어요.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두 강 여사의 계획이었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강 여사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에요. 나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다. 그를 경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더 경멸했으니 나는 그의 말을 믿었고 그의 거짓 사랑에 빠져 나의 모든 것을 잃었으니 준호는 나의 분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일 뿐이었다. 지연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강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준호를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준호, 너는 이제 볼 일이 끝났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준호는 강 여사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을 피했다. 그와 마주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것 같았다. 준호가 떠난 후 강 여사는 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너는 이제 은우의 아내가 아니다. 너는 은우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은우 씨와의 결혼은 끝났고 준호와의 사랑도 끝났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끝까지 몰아세웠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지연아, 이 서류에 서명하면 너는 이 집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알려지면 너는 이혼 소송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더러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말은 협박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저항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서류에 서명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났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없었다. 가족들은 이미 내가 부유한 집안에 시집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의 비참한 현실을 알릴 수는 없었다. 나는 내가 살던 반지하 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은우 씨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5년이라는 시간은 나의 삶의 일부였다. 나는 그를 배신했고 그의 죽음 앞에서 나의 이기심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죄책감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도, 나의 명예도, 나의 존재도. 나는 나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나의 마지막 울음을 토해냈다. 비가 내렸다. 내가 다시 돌아온 반지하 방의 낡은 창문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들이쳤다. 빗물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나의 흐릿한 얼굴을 더욱 일그러뜨렸다.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곳은 내가 떠났던 그날과 똑같았다. 곰팡이 냄새, 습한 공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짓눌렀던 가난의 냄새. 나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텅 빈 방 안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강 회장, 집안의 별장. 넓은 침실, 값비 싼 가구들,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애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세계에서 잠시 빌려 쓴 신데렐라의 가면을 쓴 꼭두각시였을 뿐이었다. 준호의 사랑도, 은우 씨의 아내라는 명분도, 강 여사의 딸이라는 허울도 모두 사라졌다.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과거의 가난한 지연, 그리고 현재의 비참한 지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지난 날을 후회했다. 만약 내가 강 여사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만약 내가 준호의 거짓 사랑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나의 삶은 지금과 달랐을까. 나는 은우 씨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한 5년이라는 시간은 나의 삶의 일부였다. 나는 그를 배신했다. 그의 옆에서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이 그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짓밟았다. 그때 문득 은우 씨의 팔에 채워져 있던 낡은 은색 팔찌가 떠올랐다. 나는 그 팔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강 여사는 그것이 은우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팔찌가 나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하나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은우 씨의 아내였지만 그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나는 매일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강 회장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을 걸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하지만 꿈속의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을 보며 쏘스라치게 놀랐고 밤마다 은우 씨의 병실을 찾아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해요. 은우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의 사과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고 나는 죄책감 속에서 홀로 울부짖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나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나의 현실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이 차갑고 비참한 반지하 반기였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이제 고독이었고 나의 유일한 동반자는 후회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다. 이 비참한 삶, 나의 모든 것을 짓눌렀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나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벌해야 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내 자신마저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을 수 없었다. 은우 씨의 평화로운 얼굴, 준호의 따뜻한 미소, 강 여사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나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과 함께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했던가, 나의 아픔과 후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나는 더 이상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반지하 방의 습한 공기에도 익숙해졌고 매일 먹는 라면과 김치찌개에도 만족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으려 애썼고 나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과거는 나의 일부였고 나는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나는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배달 일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나를 어딘가 슬퍼 보이는 여자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나의 일을 할 뿐이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의 과거는 나의 죄였고 나는 나의 죄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강 회장 집안의 소식을 보았다. 강 여사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그녀의 사진은 여전히 위풍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나는 준호의 소식도 들었다. 그는 강 회장 집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나는 그의 기사를 보며 분노했다. 그는 나를 이용했고 그의 거짓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하지만 나는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속았고 나의 이기심이 그를 이용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의 과거는 나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 나의 꿈은 나의 과거였고, 나의 과거는 나의 악몽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우연히 은우 씨의 묘지를 찾았다. 그의 묘비는 깨끗했고 그의 사진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의 눈물은 나의 후회와 죄책감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내가 그를 배신한 것,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은우 씨,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나는 그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도, 나의 명예도, 나의 존재도. 하지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은 대신 나의 죄책감이라는 가장 큰 짐을 얻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과 함께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용서받고 싶은 존재였다. 나는 그의 묘비를 떠나며 뒤돌아보았다. 그의 묘비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나의 마지막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나의 후회, 나의 슬픔, 나의 고통, 그리고 나의 용서를 구하는 나의 마지막 외침. 나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의 비극적인 신데렐라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